잔이윤, 낙하산. 저분도 참 오랜만입니다. 뺨 때리고 싶었다. 아까 지금 따기 발언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류진영 전 문체부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중간에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류진영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주도한 사람은 지금 감춰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지명하기는 힘들죠. 근데 정말 요새 유행하듯이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위가 있을까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갖고 무차별하게 아무튼 그런 지시를 했는데. 예, 말을 정리해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유 전 장관에게 잔이윤 씨를 관광공사 감사직으로 임명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문체부 계실 때 굉장히 어쨌건 그 청와대 내에서 입장에서 보면 좀 돌출행동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물러나고 지금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좀 폭탄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그 잔이윤 씨가 그 관광공사 감사직 맡을 때 그게 바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해경 해체 지시하면서 이제 관피해 뭐 적폐도 끊고 뭐 쉽게 말해서 낙하산 인사 같은 거 없애겠다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김기춘 실장이 잔이윤을 관광공사 감사로 쉽게 말해서 꽂으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대단히 거예요. 중요한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낙하산 조치를 한 거죠. 그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윤용 장관이 그 당시에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김기춘 실장은 사실 청문회에서 다 모르쇠 나는 잘 모르고 관계없고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고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되는 윤용 장관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이제 진실 공모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이제 잔이윤 씨가 나이가 79이세요. 예. 자, 그래서 상임감사를 임명하니까 관광공 이제 이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좀 문제가 생겼다 해서 잔이윤 씨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럼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잔이윤 씨는 나는 다른 거 원하는 거 없고 차 좀 나오는 거 하고 월급 좀 주는 데 있으면 가라. 그리고 나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달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하면 그걸 못 하거든요. 왜냐면 외부 활동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 고문이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 차 나오게 하고 할 테니까 그쪽으로 하자 해서 본인도 좋다 나는 거기서만 당연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연락합니다. 김기춘 실장한테. 자, 제가 두 분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니까 김 실장이 아니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말이 많냐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잔이윤 씨가 감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용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부당한 인사 아닌가. 그리고 세월호 바로 일어나서 관피아를 없애겠다고 대통령이 나와서 눈물까지 흘린 상황에서 바로 잔이윤 씨를 임명을 시킨 거예요. 그 잔이윤 씨가 무슨 관광에 무슨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을 옛날에 선거 때 미국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해서 나이 연세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유정 그때 장관이 상당히 이제 반항을 했죠. 이게 최순실 파문을 막 이제 올라가면 세월호까지 올라가고 세월호 때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게 잔이윤 씨였던 거죠. 잔이윤 씨 방금 전에 이제 나이 얘기, 고령의 나이가 문제였다는 얘기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지적 당연히 있었습니다. 노익장이라는 말씀을 알죠? 노익장. 노익장. 처음 듣는 소리고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만, 우리 사회에 정면이 있는 건 잘 아시죠? 연세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활동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근데 79세시면은 이제 은퇴하셔서 쉬셔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상대를 해서 이 푸시업도 더 많이 하고 옆차기 돌려차기 이런 거 앞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또 100세 시대가 왔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긴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잔이윤 씨가 당시에 의원님이랑 붙어도 다 옆차기 돌려차기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근데 지금의 포인트와 달리 그때는 서른 의원이 너무 노인 폄하 발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언론도 집중적이었고 저도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뭔가 포인트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요, 많은 평론가들이 서른 의원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옳다. 인사의 문제점을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낙하산, 하나는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전문성의 결여.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잔이윤의 관광공사 상임감사 얘기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왜 나이를 거기다 얘기하냐. 그러니까는 본인이 서른 의원께서 의도하지 않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가버린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대한노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질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서른 의원이 상당히 그 논란에 휘말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서른 의원도. 근데 사실은 또 역시 그 인사에서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비사를 제가 제출 하나 말씀드리면요. 예.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미국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인사로 망명 가서 어렵게 살 적에 동지원 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뉴욕 쪽에서는 박지원, 그 다음에 서쪽에 샌프란시스코 LA 쪽은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나중에 그 단체장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주선 인사비서관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고 낙하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박주선 그 인사비서관의 설득을 들어서 결국에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낙하산 인사, 말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다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서른 의원은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하실 거예요. 아까 지금 속보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이제 뭐 잔윤 씨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탄핵 심판 첫 변론이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절차를 문제 삼지 말자고 했고, 이 얘기는 좀 세네요. 사실 판단 중심의 목검 승부가 아니라 진검 승부를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최 변호사님, 1월 3일이에요. 네네. 굉장히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준비 절차 기일이 언제까지 갈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준비 절차 기일은 끝낸다라는 말이고, 다가오는 그 29일 날 준비 절차에 해서 그동안 있는 모든 준비 절차를 정리한 다음에 내년 이제 시무식 시작하는 다음 날 1월 3일 날 바로 본재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럼 저 정도 속도면 2월이나 3월에 그럴 수 있을 정도 가능성도 결정을 없진 할수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에서 변수는 뭐냐면은 현재 2차 지금 변론 준비 기일에 쌍방에서 지금 신청했던 합의됐던 증인이 한 30명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검찰로부터 2톤 분량의 수사 기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국회로도 보내고 이 대통령 측으로 보내는데 그 서류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서류에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절차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지 4월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3일이군요. 그날도 또 2시니까 저희 뉴스특급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이윤 씨 낙하산 얘기를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잔이윤 씨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재외국민 본부장을 맡았었거든요. 당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박 대표를 이렇게 딱 만나고 나서부터 느끼는 게 보통 여성분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로지 한 가지 이만 내 걸고 사는 이유가 국민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느꼈어요. 오로지 국민만. 이제 나이도 먹고 얼마 있으면 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덕을 보고 그런 리더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리더가 한 분쯤은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가고 싶은 생각에서 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한데 저희가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류진룡 전 장관이 청문회에 안 나간 이유를 김기춘 전 실장 뺨을 때릴까봐 안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유진용 장관은 아시다시피 그 문체부의 그 관료 출신입니다. 예. 문체 오래 있었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하도 이제 청와대에서 간섭을 하니까 뭐 배째까요 그러니까 배째 드리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네요.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배째는 그런 장관인데 예.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도 보니까 이 청와대 개입 자체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차관을 통해서 6명 잘라라. 공무원 7, 6명 잘라라. 이런 이야기도 오고 계속 어떤 개입을 하니까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거 봐요. 더군다나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그때 해경 해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한테 바로 국무회의 석상에 유정 장관이 아니 지금 이렇게 해경 해체를 하면 어떡합니까? 해경 해체하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내가 국민들한테 소리 다 들어보고 하라는 이야기냐?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기서 이야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국무회의 때 뭔가 토론을 하자고 했을 때 토론 없이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기춘 장관이 어떤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기춘 장관이 저렇게 청문회 나와서 김기춘 저 실장이요? 실장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기억이 안 나다. 이런 걸 하니까 본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증인들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온 이유는 나와서 내가 뭐 잘했니 말했니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다. 더군다나 내가 좀 김기춘 전 실장을 보니까 솔직히 한번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진영 전 장관도 물론 뭐 민원 선생님 정리할게 폭로를 본인이 한 건데 그나마 본인은 거기서 목소리를 냈다는 게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대통령과 어쨌든 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지겠으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할 적에 유일하게 야권에서 유일하게 잘된 인사라고 한 게 유진영 장관 인사였어요. 유일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소신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내각이 경직돼 있어가지고 자기 그걸 못 펼쳤다고 할까요? 소신을.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장관인데 그래도 끝까지 어떤 그 예도는 지킨 것 같아요. 청문회에 나와서 다 폭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렇게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함으로써 그 정도는 나름대로 그 예를 지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뻔뻔한 위증, 그래서 나는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는 유진영 전 장관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